안녕하십니까. 오늘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으로 7번째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청소년 지도사 박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지도사 이제 7강이고요. 오늘 과목에서 이제 저희 청소년 지도사 3급 시험 보는 과목이 오늘 지금 공부하실 청소년 문제와 보호 이 부분 하고요. 뒤쪽에서 이제 청소년 복지 부분이 나와요. 그 복지 부분은 청소년 지도사 2급 시험의 필수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청소년 문제와 보호에서는 이제 청소년 문제 일반 그리고 청소년 문제와 환경과 인간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년 문제 행동의 실태, 비행 청소년은 어떻게 교정하고 보호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문제, 청소년기의 특징. 그동안 제가 누누이 강조드려서 기억하시죠? 청소년기의 특징하면 일단 신체적으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고요. 남자아이들보다는 여자아이들이 훨씬 더 조금 조숙한 성장세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체성에서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직 아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인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기 특히 대한민국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학교 공부 너무 과중되어 있죠. 야간 자율 학습까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이라든가 그 개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자신감을 갖기도 이제 좀 어렵게 되고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 일이 성공적으로 가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그 좌절감 이 부분도 굉장히 크게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학교에 가보면 이제 쉬는 시간이라든가 학교 밖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대인 관계에 그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위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약간 그 행동이 오바스럽다라는 표현들도 하잖아요. 너무 막 시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도 청소년기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가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기에는 또 이성에 대한 관심도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청소년기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기억나시죠? 제가 지금 6강까지 계속 설명하면서도 가끔씩 청소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청소년 문제에서는 이제 청소년 발달 이론을 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게젤이라는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청소년들은 그 생물학적 성숙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청소년기에는 서서히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춘기 과정들도 다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에는 유전자의 그런 경향이 좀 강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정신 분석이라든가 정신 역동적 이론에서는 프로이트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우리 프로이트 이분은 인간의 정신 요소를 의식 부분 그리고 무의식 부분, 전의식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이트가 이제 강조한 부분은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무의식이 동기가 돼서 그 유발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프로이트의 요 정신 분석과 정신 역동적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행동 수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기가 됐던 사람은 어떤 학습에 의해서 행동이 이제 그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학습 과정을 통해서 행동도 변화가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이론입니다. 때로는 행동 수정 기법 중에서는요, 강화나 벌 또는 소멸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행동을 증강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약화시키는 부분, 아예 제거해가는 부분도 있다 해서 행동 수정 이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인지적 접근 이론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인지적 접근 이론에서는 인간의 그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이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고가 달라진다고 보여지는 이론이고요. 사회학적 그리고 체계적 이론에서는 그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입니다. 특히 청소년기로 성장하기까지의 그 가정,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을 너무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제가 지난 6강에선가요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가정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이 성장한 뒤에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하느냐, 부적응자로 남아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된다라고 보여지는 이론이고요. 발달학적 통합적 이론을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발달학적 견해와 발달학적 틀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인간 행동이라든가 정서 문제를 진단하고 이해할 때 어떤 그 치료가 필요할 부분에서는 치료적 개입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그 발달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자 하는 이론이고요. 여기에서는 그 청소년이 이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어떤 환경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그 이 청소년한테는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지 방대한 그런 그 데이터 정보 수집이 필수라고 보여지는 이론입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 오늘 이제 계속 문제와 보호 이 이제 꼭지 안에 가정적인 이제 구조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요. 가정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많이 느끼시겠지만 그 가정이 옛날 같지 않아졌죠. 가족 구조가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뭐 기본 예의라든가 이런 거를 옛날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배웠던 부분들이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결손 가정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결손 가정이라고 하면 이제 뭐 사별한 부분들 또는 이혼한 부분들 또 이제 아파서 아니면 그 이제 뭐 그 잘못을 저질러서 어디 뭐 큰 집에 가 있다든가 수용된 경우 그다음에 이제 집을 장기적으로 비우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양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에도 이 청소년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해줄 수 없는 부모님이시라면 이 부분도 결손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 한 분만 안 계셔도 결손 가정이라고 합니다. 결손 가정의 자녀가 모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결손 가정에서 청소년 문제가 나타나는 일이 조금 더 높다. 이래서 이제 결손 가정이 들 수가 있고요. 가정의 이제 구조적 측면에서는 또 빈곤 가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심에도 사회생활에서 이제 그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최저 생계 단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의 뭐 이제 학업을 봐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업에 매달리시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빈곤 가정의 자녀들이 그 조금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클 때 이럴 때도 이제 빈곤 가정의 이제 구조적인 측면도 문제로 들 수 있고요. 그리고 갈등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갈등 가정의 특징, 부모님들이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대화하시는 법 없으시죠? 고성이 오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라난 이런 환경에 처해지는 우리 청소년들은 굉장히 좀 불안감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그 이제 그 갈등을 일으키는 부모님 중에 누가 계시잖아요. 거기에 따른 그 이제 문제 요인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도덕 가정에서 자라난 청소년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범죄자, 부도덕자 가정에 이제 누가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는 안 살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안 사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근데 그 확률보다는 이렇게 안 살 거야 하는데 어느 순간 그 학습됐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대로 부모가 안 좋은 행동을 한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는 문제에 노출될 확률이 큰 그런 부도덕 가정도 있습니다. 애정결핍 가정에서는 부모님 역할을 하는 게 저희도 처음이고, 물론 이제 아이를 하나, 둘, 셋 낳으시면 이제 조금 경험은 있지만 저희도 처음이고 자녀들도 이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도 처음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애정을 골고루 자식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데, 옛날 어른들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고 자식들은 다 똑같다. 그런데 이제 저도 아이가 셋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을 이렇게 보면 특별히 예쁜 자녀가 있고요. 특별히 마음이 가는 자녀가 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녀들한테 노출하지 않고 골고루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자녀들은 자기가 사랑을 못 받는다라고 느낄 때 거기에서 오는 인격적인 사랑을 못 받은 자녀가 나타내는 그 인격적인 왜곡, 인격적 장애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이런 가정도 이제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에서 자란 가정의 청소년들, 고아원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어떤 그 양육시설, 여기는 친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다른 분이 부모님을 대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 이 시설에서 자란 청소년들의 특징이 사랑에 많이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본인한테 조금만 잘해줘도 금세 푹 빠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랑을 받고 싶은데 시설의 이제 원장님이나 그 청소년이 생각하는 사랑을 듬뿍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 그리고 외로움, 이런 것들은 사회에 나아갔을 때 반항적인 요소로도, 정서가 불안정한 요소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기타 요인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그 가정적 환경 요인에서 작용한다라고 보면 되시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 밥상머리 교육을 옛날에는 있었는데요.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도 이제 아이들도 바쁘고 부모님들도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서 이제 대화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드물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과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대화를 나누실 때 거시적으로 대화 안 나누시잖아요. 아, 오늘 정치가 어떻고 사회적으로 어떻고 금리가 떨어져서 뭐 동결된다는데 뭐 문제는 없을까, 이런 거시적인 측면의 대화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점은 지극히 작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옷차림에서, 용돈 부족함에서 나타나는 뭐 학업 성적이 떨어졌네 안 떨어졌네, 이런 사소한 부분들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풀어나가는 게 너무 좋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 옛날에 그 이제 부모님의 직업이 조금 뭐 이렇게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직업에 있어서 그 청소년이 어디에 가서 떳떳이 밝히지 못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청소년들이 느끼는 그 열등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기를 지나고 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단계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 자녀하고 대화로 이렇게 충분히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형제와의 관계를 볼까요? 부모님께서 한쪽만 편애하셨을 때, 그리고 한쪽만 이제 너무 집중적으로 뭐 지원을 한다든가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있다든가 스포츠를 잘하는 자녀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 상대적으로 오는 그런 걸 받지 못하는 그 형제는 형제와의 사이에서 이제 약간 불평등하다고 느끼겠지요. 이러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이제 그 삐뚤어진 마음이 조금 생길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그 청소년이 어떻게 성장하느냐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환경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이요. 그리고 이 환경은 사회에 나왔을 때 직결된다라는 부분,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의 관계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선생님 한 말씀에 청소년들의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크게 성장하는 청소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청소년 지도사도 우리 청소년들하고 이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친구의 장점이라든가 이 친구의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툭 대화를 하면서 건드려 줄 때 우리 청소년이 그 길로 향해서 그와 비슷한 진로를 선택해서 나아가는 방향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청소년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동성 또래와의 관계가 있고 이성 또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동성 또래에서의 오는 그 부분은 굉장히 성격적인 부분, 사회생활에서의 부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리 또래 청소년들 소속감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동아리, 모임 여기에 소속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또래 관계에서 어울리지 못할 경우에 그 부작용은 큽니다. 때로는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분노를 어디다 표출하지 못해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또래 관계에서 보여지는 청소년기의 그 특징은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떤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나 이제 그 규모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겉도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기에는 그 특징이 있어요. 과잉 행동을 한다던가 쭈뼛쭈뼛거리는 그런 소심한 행동을 보여준다던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사나 아니면 그 옆에서 이렇게 툭 건드려주고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주는 부분도 하나의 그 문제 청소년을 만들지 않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성과의 관계를 앳 워터라는 분이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단계, 첫 번째는요, 그 남자아이들 모임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남자아이들 모임을 보면 여자아이들과 다르게 이제 동성끼리의 모임을 갖고 있고 이 모임 단계가 조금 큽니다. 크면서도 약간 안정적인 이런 그룹 정도의 모임을 보여준다면 여자아이들 노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소규모로 모여서 친밀감 형성하는 그런 모임이 1단계라고 보여진다면 2단계에서는 그 동성 모임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활동 반경도 그 집이나 이제 내가 머무는 그 단계를 조금 벗어나서 환경 그 바운드리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 집과 떨어진 조금 먼 곳으로도 이동을 하게 되고요. 친구의 폭도 조금 더 커지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자친구들의 성숙이 조금 더 빨라지는, 그리고 이 이성 또래와의 관계에는 그 소규모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집단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단계로 넘어오면요, 동성 또래 중에서도 그 학생들을 뭐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거는 아닌데요. 왜 리더십이 있고 약간 좀 상부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좀 있잖아요. 이 청소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성 관계를 이루기 시작하는 단계가 3단계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만남도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신체 부분에서 아니면 인지적인 부분에서 이제 조금 성숙한 청소년들이 보여지는 단계고요. 4단계를 보시면 4단계의 청소년들은 이제 이성 친구도 조금 사귀고, 그리고 또래 집단이 약간 이제 변형을 일으키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5단계를 보면요, 5단계에서는 이런 그 모임, 그 무리 이런 자체가 약간 좀 무너지는, 와해되는 단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진학을 목표로 대학으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취업을 먼저 하는 또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또래 모임 자체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청소년의 문제와 보호 중에서 이제
청소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뭐 학교 폭력 이런 거 얘기보다도 이제 가출 문제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가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그 하루 동안 24시간 이상을 부모님께 아니면 어르신들께 집에 말씀드리지 않고 집 밖을 나간 경우를 이제 가출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8세 미만의 뭐 청소년을 가출 개념에서 이렇게 부모나 뭐 보호자 동의 없이 하루 이상을 집에 안 들어간 상황, 이거를 이제 가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가출 청소년들은 길거리나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눈에 띄입니다. 가출 청소년들 보시면 하루 집 나온 아이들은 그렇게 뭐 눈에 안 띌 수도 있는데 저녁 때가 되면 뭐 죽어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제도적인 그 지원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가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을 제정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쉼터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라고 하면 제가 이제 요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쉼터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여성 쉼터, 뭐 남자 쉼터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일시 보호하는 쉼터가 있고요, 단기 쉼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 쉼터가 있는데요. 요건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도 보호 시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립 자활 시설을 위한 중장기 시설의 확대도 필요한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는 부분이 이제 본인이 부모님과의 갈등을 일으켜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 환경이 청소년이 도저히 머물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가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시설의 확대도 필요하다. 그리고 가출한 청소년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지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요. 가출했다고 해서 교육기회 단절되나요? 취업의 문 막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장기 쉼터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건드리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확대가 이제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설사 어떤 이유에서 가출을 했다 손치더라도 사회로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그런 포괄적인 대처 방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가출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일시 쉼터, 청소년 쉼터라고 합니다. 일시 쉼터가 있는데요. 일시 쉼터는 이제 하루 가출한 청소년을 돌보기도 하고요. 필요에 의해서는 최대 일주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여기 이 일시 쉼터를 활용하는 청소년들은 가출 청소년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거리 생활을 하는 청소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가출 청소년들 보면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가출 일시 쉼터에서 단기 쉼터로 넘어가기 전에 초기 개입을 해서 막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위기 개입 상담 들어가고요. 그래서 집으로 바로 돌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연장을 해서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제 이 청소년의 심리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볼 것인지 이런 부분으로 역할을 하는 게 일시 쉼터의 역할이고요. 여기는 이제 차량으로 이동해서 이동형 차량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 곳이 있고 아니면 아예 고정형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유동지역에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일시 쉼터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은 그 가출을 예방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조기 발견을 해서 초기에 개입을 하고 최대한 집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을 쓰자라는 게 일시 쉼터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쉼터가 있는데요. 이 단기 쉼터는 기간이 조금 깁니다. 3개월 이내, 3개월 동안 그 단기적으로 보호하는 기관인데요. 이 부분도 최장 9개월까지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여러 사정에 의해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 그러면 이용 대상도 역시 가출 청소년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상담이라든가 치료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기관들도 이제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단기 쉼터의 역할이고요. 단기 쉼터는 주요 도심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단기 쉼터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 청소년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보호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으로 또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단기 쉼터입니다. 자, 중장기 쉼터를 한번 볼까요? 중장기 쉼터는 3년 이내 말 그대로 중장기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쉼터고요. 여기는 필요할 때마다 1년 단위로 연장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중장기 쉼터에 머무는 보호하는 청소년들은 누가 들어오느냐면 자립 의지가 확고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친구가 가출을 했어요. 근데 그 가출 원인이 알코올 중독에 계신 아버지의 폭력이 이어져서 도저히 그 가정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이 상황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특별한 보호가 이 친구들은 필요합니다. 무조건 집으로 일시 쉼터나 단기 쉼터처럼 무조건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다시 또 나오게 됩니다. 견딜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족형으로 갈지 자립형으로 갈지 아니면 치료형으로 가는지 이런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이 중장기 쉼터의 역할이고요. 이 중장기 쉼터는 주택가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자립. 청소년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의 비행을 한번 볼까요? 우리 청소년들의 비행하니까 조금 그렇죠. 근데 요새 뉴스나 매스컴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의 이제 비행률이 자꾸 이렇게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많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이제 특징을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약간 좀 이렇게 상습범, 절도라 그러면 이제 절도를 반복한다던가 하는 그런 상습이나 이제 누적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혼자서는 좀 잘 안 해요. 집단으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는데 그 집단이 큰 집단이 아니라 이제 3명 이상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계적인 청소년들을 보면 이제 마약, 알코올 범위가 좀 큽니다. 이런 약품 관련의 증가 추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폭력이라든가 이 부분에 이제 저희도 청소년 지도사 일을 하고 있지만 폭력 부분에 가담을 했을 때는 내 의지, 내 노력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 부분은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한번 잘못 들어가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저희 매스컴에서도 아버지가 자식을 마약을 끊지 못해서 마약을 이제 계속 반복하는 자식을 신고하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약은 절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청소년의 증가 추세를 보면 집단 단위가 좀 큽니다. 그런 범죄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를 이제 훔쳐서 절도해서 스릴 느끼고 싶어 하는 그런 속도감을 즐기고 싶어 하는 이런 비행이 세계적인 청소년들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묻지 마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비행을 저지름에 있어서 목적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이유 없이 그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세계적인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비행을 보면 조폭, 영화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조폭이 되게 멋있는 줄 알아요. 의리도 있는 줄 알고. 그런데 아시지만 이제 검찰청이나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조폭 의리 없습니다. 그냥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조폭의 문신 좀 그림 그리고 다니고
자기네 몸이 무슨 스케치북인 줄 알고 그림 그리고 다니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추세가 이제 조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비행 소년의 연령이 점차적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음에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우범 소년 그리고 촉법 소년에 대한 연령층을 낮추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과거에는 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 가정을 보면 약간 이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요새는 그냥 중류층 이상의 가정들의 청소년들이 이 범죄하는 확률이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 분들이 이렇게 방관할 것이 아니라 옆에서 이제 잘못되는 거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선도해 줄 필요도 있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 방법 이제 말씀드렸죠. 선도 보호 이 부분은 청소년 비행을 이제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이유 없이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 상황이 이제 뭐 욱해서 가정에 이제 부모님하고 뭐 다투고 나와서 밖에서 그냥 홧김에 친구들 따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 청소년 비행을 예방할 때는 그 청소년 상담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청소년 고충 상담실 이런 시설을 그 설치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청소년들의 이제 풍기문란 단속 경찰 비롯해서 청소년 뭐 지도 협의회라든가 아니면 교사, 청소년 지도사 이렇게 해서 이제 청소년들이 가서는 안 되는 또는 이제 풍기가 문란한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 한 차원이고요. 그리고 미아 길을 잃었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를 잃었거나 가출 청소년 선도하는 부분들 그리고 가출 청소년 쉼터를 적극 활용하는 부분도 이게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거리로 내몰리면 우리 청소년들 안 좋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 그러면 아이들 경찰서 가자 그러면 놀래거든요. 청소년 쉼터나 아니면 청소년 상담센터 주변에 보면 많이 있어요. 이런 데와 연결하는 부분도 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청소년 비행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청소년 비행의 그 위험 행동 이런 관계들을 완충해주는 그 역할을 차단시킨다든가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인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비행 청소년 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적 처리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법무부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경찰은 그 촉법소년이라고 요새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지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이죠. 3학년 이상 고학년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이제 뭐 선도 조치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청소년들이 좀 영악하다라는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영악해져서 죄를 저질러도 우리는 어디 안 끌려갈 거야 괜찮아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적으로 그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한참 대두되고 있고요.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소년 범죄가 이제 약간 좀 죄질이 나빠요. 죄질이 나쁜데 그렇다고 이 친구들을 그 성인 범죄를 저지른 교도소에다 같이 두면 또 다른 그 안 좋은 일들이 그대로 답습하거나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선도 조건 기소유예라고 해서 이제 그 성인의 범죄자들하고는 약간 다른 곳으로 여기는 이제 김천 교도소가 소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년의 그 범죄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 그러면 범죄 소년이 있고요. 촉법 소년이 있고요. 그리고 우범 소년이 있습니다. 범죄는 말 그대로 과중한
그런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이거는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해당이 되는데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범죄 소년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촉법 소년, 매스컴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 촉법 소년에 대한 부분은 그 어떤 잘못을 하기는 했어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제 우범 소년이라고 한 거는 아직 죄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죄는 저지르지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 왜 때로 몰려다니잖아요. 때로 몰려다니면서 이제 뭐 알코올, 술을 좀 마신다든가 아니면 때로 몰려다니면서 그 불안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한다든가 그래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위험한 행동들 몰려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소년을 우범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범소년 같은 경우는 그냥 말만 하고 돌려보내느냐 때로는 이게 조금 죄질이 조금 안 좋게 느껴질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뭐 기소유예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소년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소년교도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년교도소는 이제 범죄 행동을 저질렀고요. 소년원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여기에서의 그 청소년들의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의 교정 교육의 목적이 그 규칙 같은 게 정해져 있어요. 그 생활 안에서 초, 중 등 교육도 받게 되고요. 직업 능력 개발 훈련도 받고요. 인성 교육이라든가 심신의 보호, 사회로 다시 이제 나갔을 때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이 이제 소년원이고요. 소년교도소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성인들하고 같이 둘 수 없어요. 죄질은 엄청 안 좋은데 이 소년들을 어른들의 그 교도소에 같이 두면 그 안 좋죠. 안 좋은 것들을 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천 교도소의 그쪽에서 이제 교정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청소년 복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까지는 청소년 지도사 3급 시험을 볼 때 7과목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청소년 복지 이 부분은 청소년 지도사 2급을 시험 볼 때 총 8과목 중에 한 꼭지입니다.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청소년 복지는 이제 뭐 여자 청소년도 있고 일과 청소년 복지 이제 이 부분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이제 설명 안 들어도 되지요. 질풍노도의 시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테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은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뭐 불안정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성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 그 시기에 있는 대상을 청소년기라고 하고요. 자, 우리 청소년 복지 하는데 복지 종류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사회복지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건강과 번영을 증진시키자. 이게 이제 가장 큰 꼭지고요. 사회복지 하면은 이제 사회보장이라는 단어도 들으셨을 테고요. 뭐 사회보험 그리고 공공부조, 뭐 사회, 뭐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회보장이라고 하면 질병으로부터 또는 그 장애를 입었을 경우, 원치 않은 장애를 입었을 경우, 연령대가 이제 노령화되어 있을 때, 직장을 갑자기 잃었을 때, 사망, 이 모든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사회보험도 있고요.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같은 관련 제도를 말하고요. 자,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에게 발생되는 사회적인 그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게 사회보험이고요. 공공부조라고 하는 거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죠. 시, 군, 구가 있을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힘들어요.
이럴 경우에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그러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공공부조고요. 공공부조의 6가지 부분은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한번 볼까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말 그대로 상담도 해주고요. 재활이 필요한 청소년들한테는 재활도 해주고요. 그리고 직업도 소개해주고요. 취업이 필요한 친구들한테는 직업 소개도 해주고요. 사회복지시설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안내도 해주고 이용해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는 제도가 사회복지 서비스고요. 이 사회복지 서비스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공공부조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공공부조의 6대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34조 제1항을 보면 생존권 보장의 원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존권 보장의 원리가 공공부조의 6대 원리 중 하나고요. 그리고 1601년 엘리자베스 그 구빈법에서 기인한 국가 책임, 빈민층은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국가 책임의 원리가 있고요. 최저 생활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최저 생활 보장의 원리가 있고요. 무차별 평등의 원리도 있습니다. 무차별 평등이라고 하면 인종 간에 종교 간에 이런 부분들 차별하지 않고 평등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보충성의 원리, 자립 조장의 원리, 이 부분 6가지 공공부조의 6대 원리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청소년 복지 중에서도 이제 4대 보험이라는 거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고용보험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실직에 대비했을 때 실직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보험이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 처리, 직장 다니다 다쳤습니다. 산재 처리한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보험이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 4가지를 통틀어서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청소년 복지의 원칙. 청소년들은 계속 성장 단계에 있죠. 이러다 보니까 신속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청소년은 통합적 서비스가 필요한데 청소년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 청소년은 모든 청소년들을 가리킵니다. 청소년 복지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완성되는데요. 민간 기업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지자체 있죠. 국가 있죠. 시, 군, 구, 정, 그리고 전문가, 지역 주민,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청소년 복지의 원칙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하는 부분, 이주 배경 청소년 지난번에 설명 들으셨죠? 북한 이탈, 탈북, 북한 이탈,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부모님들 퇴근 시간까지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도 학업도 봐주기도 하고요. 공부방처럼 봐주기도 하고 저녁에 이 친구들 부모님이 늦게 오실 경우를 대비해서 그 식사도 제공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역아동센터도 이렇게 둘러보시면 도움받을 수 있고요. 드림 스타트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드림 스타트 사업의 가장 큰 특징, 빈곤이 되물림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빈곤이 되물림을 막고자 하는 사업이 드림 스타트 사업이고요. 디딤 씨앗 통장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디딤 씨앗 통장은 0세에서 18세까지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 달에 최대 3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3만 원을 이제 꾸준히 저금을 하면 그 저축액을 나중에 찾을 때 국가가 그만큼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2배를 찾을 수 있게 되고요. 이 디딤 씨앗 통장의 가장 큰 특징, 이 사용 목적이 뚜렷합니다. 주거를 마련할 때 쓴다든지 아니면 학자금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목적은 뚜렷하고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청소년 그 복지 중에서도 이제 서비스 기능에 따른 분류를 보면 지지적인 서비스, 보충적인 서비스, 대리적인 서비스가 있는데요. 지지적인 거는 부모와 아동, 그 갈등 상황에 대처하도록 만들어주는 부모와 자녀고요. 보충적인 경우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그 빈곤가정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기도 해서요. 그 생활보호가 최저생활도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아동수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동수당비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어디가 편찮으세요? 아니면 그 부모님께서 이제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할 경우, 이 경우에 아동을 도와주고요. 홈메이커 서비스가 이제 보충적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요. 대리적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다라는 뜻이 아니고 부모님이 아닌데 제3자가 부모 역할을 대신 맡아서 해주는 부분이죠. 여기에는 입양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위탁하는 뭐 시설 보호 서비스 등이 대리적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요새 많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제 미혼모 복지 부분입니다. 미혼모라고 하면 이제 결혼하지 않고 출산을 했다든지 아니면 임신 중이라든지 아니면 임신 뭐 중절 수술까지 한 모든 여성을 미혼모라고 지칭을 하고요. 미혼모의 문제점이 뭐냐면 미혼모는 이제 미혼부 얘기는 사회적으로 잘 안 다룹니다. 그러니 이제 아이를 임신했던 미혼모의 모든 그 시선이 집중되게 마련인데요. 이 미혼모도 점차 연령이 지금 저연령화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임신과 동시에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그 합법적이지 않은 인공유산을 선택하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지금은 고운 시선으로 미혼모를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인 시각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미혼모가 출산한 자녀가 장애인을 출산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이제 태교법도 안 했고 숨기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지식도 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장애아 출산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미혼모를 그러면 어떻게 보호하고 대책 방법은 뭔지. 자, 의료 혜택, 서비스 강화해야 될 필요 있고요. 그리고 제도, 미혼모의 복지권도 그리고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상담 서비스의 이제 질적 수준, 상담 시설도 다양화할 필요도 있고요. 사회로 돌아갔을 때 사회로 돌아갈 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되고요. 경제적으로 또는 미혼모가 발생되기 전에 성교육에 대해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 우리나라의 이제 청소년 그 고용 정책이라든가 이제 외국의 이런 그 사례들을 보면요. 청소년들을 이제 고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학업을 다 마치고 이제 사회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이제 온라인 취업 지원 확대 부분이 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워크넷이라고 하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으로 들어가 보시면 고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 올려놓은 부분, 지자체 부분에서 올려놓은 부분 이런 데에서 이제 그런 부분만 이제 활용을 하더라도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제가 많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업과 이제 진로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진로 그 교육 과정들이 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미국의 청소년 이제 고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들을 교육해서 고용하는 방법, 협동 교육이라든가 이제 방학 동안에 단기적으로 이제 그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자원봉사 활동 그리고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은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이제 여러 나라에서도 일본이라든가 이제 많이 사용들을 해요. 인턴십 프로그램이 참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의정부도 그 대학생들 인턴을 활용을 합니다. 이 친구들 인턴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신규 직원을 모집할 때 원서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성을 저희가 이제 인턴 생활을 하다 보니 같이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물론 이 인턴 생활이 그 학생들이 공강 시간대, 학교에 수업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잘 배웁니다. 미리 사회생활을 조금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뭐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리 배우기도 하고 연습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의 인성 부분이라든가 그 친구들의 이제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저희 직원들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직원을 모집할 때 그 친구들이 잘못하는 일은 없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인턴을 할 때는 이런 시설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면접도 참 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의 청소년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제 영국의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도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청소년 훈련 신용 제도라든지 현대 도제 제도라든지 국가 훈련생 제도, 그리고 신고용 협정,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제가 이제 아직 캐나다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고요. 독일, 일본, 이런 국가에서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고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청소년 지도사 2급 시험을 보는 8과목을 오늘까지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음번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그 면접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8과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잘 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도전해 보시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마치고요. 저는 8강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